다시 가을 산책. 제1장 박제된 방 흔들리는 그림자. 정희의 아침은 언제나 남편의 서재에서 시작되었다. 3년 전 주인을 잃은 방이었지만 책상 위 돋보기와 만년필은 마치 잠시 화장실에라도 간 주인을 기다리는 듯 제자리에 놓여 있었다. 정희는 무채색 생활 한복 소매를 걷어붙이고 마른 걸레로 책장 구석구석을 닦아냈다. 먼지 하나 없는 방. 그것은 정희의 자부심이자 형벌이었다. 남편의 시간을 박제해 두는 동안 정희 자신의 시간도 그 방 안에서 멈춰버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갈수록 낮아졌고 옷장 안에는 회색과 검은색 옷들만이 층층이 쌓여 있다. 오늘도 날이 참 좋네요. 대답 없는 허공에 인사를 건넨 정희가 낡은 시집 한 권을 챙겨 집을 나섰다. 그녀의 유일한 외출처는 구청 앞 야외 도서관이 있는 작은 공원이었다. 느티나무 아래 정희가 늘 앉던 벤치에는 이미 누군가 앉아 있었다. 짙은 갈색 멜빵을 한 노신사가 무릎 위에 스케치북을 펴놓고 무언가에 열중하고 있었다. 정희는 짐짓 못 본 척 끝자리에 걸터 앉아 시집을 펼쳤다. 남편이 가장 아끼던 상실과 고독을 노래한 시인의 선집이었다. 그 시인 말입니다. 불쑥 들려온 낮은 저음에 정희가 고개를 들었다. 노신사 민석이 스케치북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을 이었다. 사람들은 그가 평생 슬픔만 파먹고 산 줄 알지만 사실 마지막엔 사랑을 믿었다더군요. 죽기 직전 남긴 짧은 쪽지에 그렇게 적었답니다. 그래도 결국은 사랑이었다라고요. 정희는 당황스러움에 시집을 꾹 쥐었다. 3년 동안 누구도 침범하지 않았던 그녀만의 고독한 독서 시간에 이방인이 발을 훅 들이민 것이다. 저는 모르는 이야기네요. 정희가 차갑게 대꾸하며 자리를 뜨려던 찰나였다. 민석이 연필을 쥔 손을 미세하게 떨고 있는 것이 보였다. 단순히 나이 탓이라기엔 너무나 절박하게 손등의 힘줄이 툭 붉어질 정도로 그는 떨림을 억누르며 선을 긋고 있었다. 그 순간 정희의 가슴 한구석에서 묘한 파동이 일었다. 남편의 죽음 이후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살아있는 인간의 안간힘을 목격한 탓이었다. 손이 떨리시네요.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간 말에 민석이 멈칫하더니 이내쓰게 웃으며 스케치북 밑으로 손을 숨겼다. 들켰군. 고장난 시계처럼 자꾸 멈추려 해서 탈입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해가 지기 전까진 뭐라도 그려야지요. 민석이 고개를 들어 정희를 바라보았다. 그 주름진 눈매 속에 담긴 그것은 절망이 아니라 얼마 남지 않은 빛을 한 방울이라도 더 눈에 담으려는 강렬한 갈망이 있었다. 무채색 일상에 길들여진 정희에게 그 눈빛은 너무나 뜨거워 화상을 입을 것만 같았다. 정희는 도망치듯 자리를 일어났지만 집에 돌아온 뒤에도 민석의 그 떨리던 손목과 뜨거운 눈빛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먼지 하나 없는 깨끗한 남편의 서재가 갑자기 숨막히게 답답하게 느껴졌다. 그날 밤 정희는 처음으로 남편의 서재불을 켜지 않은 채 침대에 누웠다. 창밖 도심의 소음이 평소보다 선명하게 들려왔다. 그것은 죽은 자의 침묵이 아니라 살아서 부대끼는 살아있는 이들이 아우성쳤다. 그래도 결국은 사랑이었다. 낮에 들은 민석의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았다. 정희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자기의 가슴 위에 놓였다. 딱딱하게 굳어있던 심장이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고동치고 있는 것이 느껴졌다. 박제된 시간의 벽에서 아주 미세한 균열이 가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제2장 수의를 벗고 화관을 쓰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평소처럼 서재 문을 열었다.
하지만 손에 든 것은 먼지떨이가 아니라 커다란 종이 박스였다. 그녀는 기계적으로 정리하던 남편의 양복들을 거칠게 꺼내 상자에 담기 시작했다.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밑반찬을 들고 예고 없이 들이닥친 딸 지선이 비명을 질렀다. 정희는 땀방울이 맺힌 이마를 훔치며 단호하게 대답했다. 전부 기부할 거다. 죽은 사람 옷 붙들고 있어봐야 나까지 좀만 슬지 않겠니? 아무 소용없는 일이 더구나. 미쳤어? 아빠 유품을 어떻게 이렇게 고물 취급해? 엄마 요새 이상해. 제정신 아닌 것 아니야라고. 지선의 악다구니가 거실을 메웠지만 정희는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남편이 생전 아끼던 갈색 트위드 재킷 하나를 따로 챙겨 들었다. 그리고 평생 사용해 본 적 없는 은은한 개나리색 스카프를 목에 둘렀다. 흑백 영화 같던 그녀의 차림새에 처음으로 색이 침범한 순간이었다. 그래, 나 미쳤다. 평생 죽은 사람 수발 들다 나까지 죽어가는 줄도 몰랐으니 미친 게 맞지. 이제부턴 산 사람처럼 좀 살련다. 정희는 딸의 손에 이끌려 나가는 대신 직접 상자를 들고 현관을 나섰다. 등 뒤로 들리는 딸의 통곡 소리는 먼 나라 이야기처럼 아득했다. 공원으로 향하는 정희의 발걸음은 낯설고 익숙하지 않았지만 해방감으로 가벼웠다. 보온병에는 남편이 좋아하던 쓴 커피 대신 민석의 떨리는 손등에 온기를 전해줄 달콤하고 따뜻한 유자차를 가득 채웠다. 하지만 멀리서 보이는 벤치의 풍경은 정희의 심장을 덜컥 내려앉게 했다. 민석이 바닥에 떨어진 붓을 주우려다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주변 사람들은 혀를 차며 지나갔고 민석의 얼굴은 수치심과 절망으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정희는 들고 있던 유품 상자를 길가에 내팽개치듯 내려놓고 그에게 달려갔다. 민석 씨. 그녀가 민석의 팔을 단단히 붙잡아 세웠다. 민석은 땀범벅이 된 얼굴로 정희를 올려다보았다. 초점이 흐릿한 그의 눈에 정희의 노란 스카프가 선명하게 박혔다. 아이고, 이런 추한 꼴은 보여주기 싫었는데. 추한 게 뭔데요? 살아보려고 애쓰는 게 어떻게 추합니까? 붓을 못 잡겠으면 내 손을 잡으세요. 내가 당신 손목이 되어줄 테니까. 정희는 망설임 없이 민석의 옆자리에 앉았고 가방에서 유자차를 꺼냈다. 그러고는 떨리는 민석의 두 손을 자신의 따뜻한 손으로 감싸쥐었다. 민석 손의 떨림이 정희의 팔을 타고 전해져 왔다. 그것은 거칠고 투박한 살아있는 자의 맥박의 느낌이었다. 나를 그려보세요. 정희가 민석의 스케치북을 펼치며 말했다. 민석이 당황하며 손을 빼려 했지만 정희는 더 세게 그의 손등을 눌렀다. 아까 그 상자 보셨죠? 저 상자에 내 모든 과거를 담아서 버렸습니다. 난 이제 자유로운 여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내 앞엔 당신과 그림밖에 없어요. 내가 모델이 되어줄 테니 당신은 당신 인생의 마지막 걸작을 완성하세요. 민석의 눈동자가 파들파들 떨렸다. 절망으로 가득 찼던 그의 눈에 다시금 생동하는 열망의 불꽃이 튀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정희가 건넨 붓을 쥐었다. 정희는 자신의 무릎 위에 민석의 손목을 올리고 그가 선을 그을 때마다 미세한 압력으로 그의 움직임을 도왔다. 두 사람의 돋보기가 벤치 위에서 나란히 햇살을 받아 반짝였다. 삭막한 도심의 공원 한복판, 박제된 시간을 깨고 나온 여인과 죽음을 앞둔 화가의 기묘하고도 뜨거운 협업이 시작되었다.
그것은 로맨스라기보다는 차라리 생존을 향한 처절하고도 아름다운 투쟁이었다. 제3장 꺾이지 않는 노을. 공원의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정희가 민석의 떨리는 손등을 받쳐준 채 함께 붓을 움직이던 어느 오후, 정적을 깨는 날카로운 구두 소리가 들려왔다. 정희의 딸 지선과 낯선 정장 차림의 사내 민석의 아들이 들이닥친 것이다. 엄마, 미쳤어? 이 할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나 해? 지선이 정희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다. 민석의 아들은 경멸 어린 눈으로 제 아버지를 바라보며 차갑게 뱉었다. 아버지, 치매약 거르고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재산 처리 문제로 골치 아픈데 어디서 이런 할머니랑 엮여서 일을 왜 키우세요? 치매? 그 단어가 비수처럼 공기를 갈랐다. 민석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초점을 잃고 흔들렸다. 그는 억누를 수 없는 수치심에 고개를 숙인 채 쥐고 있던 붓을 떨어뜨렸다. 이 사람은 환자야, 엄마. 곧 자기 이름도 까먹을 노인네라고. 엄마 인생 망치고 싶어서 환장했어. 지선의 비명 섞인 폭로에도 정희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바닥에 떨어진 붓을 천천히 주워 민석의 손바닥 위에 다시 올려놓았다. 그러고는 달려드는 딸과 민석의 아들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크게 한번 소리질러 꾸짖었다. 환자면 어때서? 기억을 잃으면 좀 어떠냐고. 정의의 분노에 가득 찬 목소리가 공원을 울렸다. 평생 남의 눈치만 보며 죽은 듯 살던 여자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너희 눈엔 이 사람이 치워버려야 할 쓰레기나 짐짝으로 보이겠지만 내 눈엔 인생 끝까지 붓 한 자루 놓지 않으려는 한 인간으로 보인다. 기억을 잃는 게 죄니? 늙어서 아픈 게 부끄러운 거야? 진짜 부끄러운 건 제 부모가 살아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사람답게 살고 싶어 하는 걸 재산이니 체면이니 하며 짓밟는 너희들이다. 민석의 아들이 콧방귀를 뀌며 정의를 밀치며 민석의 팔을 붙잡았다. 말씀 다 하셨으면 비키세요. 오늘 요양원 입소 예약해 뒀습니다. 강제로라도 모셔갈 겁니다. 그때였다. 민석이 발작하듯 아들의 손등을 핥히며 정의 뒤로 숨었다. 짐승 같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그는 정의의 노란 스카프 자락을 생명줄처럼 꽉 쥐었다. 나 안 가. 정희 씨, 나 기억하고 싶어. 당신 얼굴만은. 아이처럼 흐느끼는 민석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다. 정희는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민석을 자신의 품 안으로 끌어당겨 감싸 안았다. 걱정 마요. 내가 당신 기억이 될 거니까. 정희는 딸 지선을 향해 마지막 선언을 던졌다. 지선아, 내가 내 딸이라면 잘 봐둬라. 엄마가 어떻게 제 인생을 책임지는지. 나는 이 사람하고 갈 거다. 요양원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있을 수 있는 곳으로. 정희는 민석의 아들이 내민 입소 서류를 빼앗아 그 자리에서 갈갈이 찢어발겼다. 그러고는 멍청하게 서 있는 자식들을 뒤로 한 채 민석의 짐가방과 자신의 보온병을 챙겨들었다. 가요, 민석 씨. 해지기 전에 우리만의 공원으로. 두 노인이 서로의 몸을 의지한 채 공원 밖으로 걸어나가는 뒷모습 위로 핏빛처럼 붉은 노을이 길게 내려앉았다. 그것은 도망이 아니라 생의 마지막 존엄을 지키기 위한 거대한 행진이었다. 제사장 캠퍼스 위에 새긴 단 하나의 이름.
자식들의 추적을 피해 정희가 선택한 곳은 다름 아닌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그 야외 도서관 옆 작은 마을 쉼터였다. 정희는 집을 정리한 돈으로 낡은 쉼터의 벽을 하얗게 칠하고 조명을 달았다. 민석이 기억을 잃어가는 속도보다 빠르게 정희는 그의 손목을 붙잡고 캔버스를 하나씩 채워나갔다. 드디어 전시회 날이다. 입구에는 투박하게 적힌 표지판이 세워졌다. 나의 마지막 풍경 정의를 그리다 전시회장 안은 적막했지만 열기로 가득했다. 벽면에는 민석의 병세가 깊어질수록 거칠어지다 결국 추상화로 변해버린 정의의 얼굴들이 걸려 있었다. 뒤늦게 소식을 듣고 들이닥친 지선과 민석의 아들은 입구에서 경비원 대신 서 있는 정의를 보고 멈칫했다. 엄마, 이게 무슨 짓이야? 사람들 비웃음 사려고 작정했어. 지선의 비명 섞인 물음에 정희는 민석이 가장 아끼던 낡은 화가용 앞치마를 두른 채 차분히 입을 열었다. 비웃으라고 해라. 너희 눈엔 이게 망가진 노인의 낙서로 보이겠지만 내 눈엔 이 사람의 마지막 영혼이 묻어난 보석이다. 기억은 사라져도 손끝에 진심은 남는 법이야. 그때 힘없이 앉아있던 민석이 흐릿한 눈을 들어 정희를 바라보았었다. 그는 이미 아들도 딸도 자신도 그리고 화가였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린 상태였다. 하지만 정희가 그의 곁으로 다가가 떨리는 손을 맞잡자 민석의 눈동자에 기적처럼 생기가 돌았다. 꽃, 노란 꽃. 민석이 정희의 개나리색 스카프를 가리키며 웅얼거렸다. 정희는 민석의 붓질을 돕기 위해 자신의 손목과 민석의 손목을 하나로 묶었던 혜진의 손수건을 조심스럽게 풀었다. 그래요, 민석 씨. 당신이 그린 꽃이에요. 정희는 사람들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전시회 한가운데 놓인 미완성 캠퍼스 앞으로 민석을 이끌었다. 그러고는 민석의 손에 붓을 쥐어주고 자기 손을 그 위에 겹쳐쥐었다. 자, 마지막 선 하나만 그읍시다. 우리의 산책을 마쳐야죠. 정희의 단단한 인도에 따라 민석의 붓끝이 캠퍼스 모퉁이에 정희라는 두 글자를 새겼다. 정희의 성을 뺀 오직 그녀 자신의 이름이었다. 민석의 아들과 지선은 그 이름을 보며 할 말을 잃었다. 부모라는 이름 아래 가려졌던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남은 생을 다해 지켜낸 사랑의 서명이었기 때문이다. 정희는 울지 않았다. 오히려 승리자처럼 고개를 들고 자식들을 바라보았다. 너희는 죽음을 기다리느라 오늘을 버리지만 우리는 오늘을 사느라 죽음을 잊었다. 이게 우리가 선택한 사랑이다. 민석의 고개가 정희의 어깨 위로 툭 떨어졌다. 깊은 잠에 빠진 듯 평온한 얼굴이었다. 정희는 민석의 주름진 손등 위에 자신의 얼굴을 묻었다. 전시회장 밖으로 노을이 밀려들었고 두 사람의 그림자는 벽에 걸린 정희의 초상화와 겹쳐지며 세상에서 가장 눈부신 풍경을 완성했다. 제오장 이름은 잊어도 온기는 남아서 계절은 몇 번의 순환을 거쳐 다시금 공원의 노란 은행잎이 흩날리는 가을이 되었다. 이제 정희와 민석이 머물던 곳은 도심의 번잡한 공원이 아니라 햇살이 잘 드는 조용한 요양원의 정원 벤치였다. 지선과 민석의 아들은 더 이상 두 사람을 떼어놓으려 하지 않았다. 전시회 날 부모의 눈빛에서 보았던 그 완강하고도 처연한 생의 의지에 자신들의 패배를 인정했기 때문이었다. 정희는 익숙한 솜씨로 민석의 무릎 위에 담요를 덮어주었다. 민석은 이제 정희가 누구인지, 자신이 왜 이곳에 앉아 있는지,
기억하지 못했다. 그의 눈동자는 초점 없이 허공을 유영했고 화가였던 손은 이제 힘없이 무릎 위에 놓여 있었다. 민석 씨, 오늘은 이 시를 읽어줄게요. 정희가 낡은 시집을 펼쳤다. 남편의 유품이었던 그 시집은 이제 정희와 민석 두 사람의 손때가 겹친 새로운 역사가 되어 있었다. 정희의 목소리는 예전에 그 낮고 무채색이었던 음성이 아니었다. 단단하고 따뜻한 생명력이 넘치는 울림이었다. 정희가 시를 읽어내려가는 동안 민석의 고개가 아주 천천히 정혜 쪽으로 기울어졌다. 그는 정희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더니 떨리는 손을 내밀어 정희의 개나리색 스카프 끝자락을 만지작거렸다. 꽃. 예쁘다. 그가 내뱉은 유일한 단어였다. 정희는 읽던 시를 멈추고 환하게 웃었다. 그래요. 당신이 내게 준 꽃이에요. 정희는 민석의 거친 손을 잡아 자기 뺨에 갖다 대었다. 민석의 기억 속에서 정희라는 이름은 지워졌을지 모르지만 그의 손가락 끝은 정희의 살결이 주는 온기를 기억하는 듯 미세하게 떨렸다. 그것은 뇌가 시키는 기억이 아니라 심장이 기억하는 본능적인 이끌림이었다. 우리가 누구인지 몰라도 괜찮아요. 지금 이 햇살이 따뜻하고 당신 손이 내 뺨에 닿아 있다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거면 충분해요. 정희는 민석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두 사람의 돋보기가 벤치 위에 나란히 놓여 오후의 햇살을 한데 모으고 있었다. 멀리서 보면 그저 평범한 두 노인의 휴식이었지만 그 안에는 자식들의 편견과 죽음이라는 절망을 정면으로 통과해 온 영웅들의 싸움의 상처가 서려 있었다. 공원의 느티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며 잎사귀 하나를 두 사람의 무릎 위로 떨어뜨렸다. 정희는 눈을 감았다. 사별의 슬픔에 갇혀 죽어가던 여자는 이제 없었다. 그녀는 지금 이 순간 세상에서 가장 뜨겁게 사랑하고 사랑받는 여자로 살아있었다. 인생의 늦가을, 산책은 끝나지 않았다. 비록 내일 아침 민석이 다시 낯선 눈으로 그녀를 바라본다. 해도 정희는 또다시 노란 스카프를 메고 그에게 다가가 인사를 건넬 것이다. 안녕하세요, 민석 씨. 참 좋은 날씨네요. 우리 같이 걸을까요? 기억보다 깊은 사랑이 노을이 지는 정원에 그렇게 오래도록 머물렀다.